저는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훨씬 이전의 일이에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없습니다. 어렴풋하지만 어떤 할아버지가 다짜고짜 저를 몰아세우면서 가방을 싸라고 하셨어요. 그 할아버지가 제 친할아버지였는지 아니면 그냥 동네에 아는 할아버지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노기를 띤 얼굴로 퉁명스럽게 말했던 걸로 봐서 저를 어지간히도 싫어하는 눈치였어요. 아니, 증오에 더 가까웠달까? 네 물건 이 가방에 넣어라.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몽땅.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내가 누군지 알 것 없고 재미나 싸. 우리 엄마 아빠는요? 엄마 아빠 없이 못 가요. 네 부모는 이 세상에 없어. 교통사고로 둘 다 죽었다. 즉사라는 말 알아?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거짓말이죠. 우리 엄마 아빠 어디 있어요? 잔말 말고 가방이나 싸. 사람들 기다린다. 무서운 할아버지의 기세에 못 이겨 저는 주섬주섬 짐을 쌌습니다. 옷과 양말, 속옷을 챙겨 넣었나 솔직히 기억이 나지 않아요. 다만 그 와중에 엄마 화장대에 놓여있던 부모님의 사진을 가방에 넣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 사진이 없었다면 평생 어떻게 살았을지 상상이 되지 않아요. 지금도 한 번씩 그때 집을 나설 때 부모님 사진을 잊지 않고 챙겨 나온 5살 무렵의 저를 칭찬합니다. 겨우 20회를 넘긴 짧디-짧은 제 인생에도 가끔 떠오를 때마다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저에게 힘이 되어주고 의지처가 되어준 것은 부모님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영화배우처럼 예뻤고 아빠는 서글서글한 훈남이었어요. 분명 두 분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을 텐데 아쉽게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영화의 한 장면처럼 포근했던 기억이 하나 있는데 그건 제가 엄청 아팠을 때였나 봐요. 엄마가 저를 따스하게 감싸안고 백도를 먹여주셨는데 그 맛이 너무 달달하고 부드러워서 행복했던 느낌이 남아있어요. 애지중지 사랑받는 느낌. 그 장면을 떠올리면 그 달달했던 백도의 향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 어릴 때 기억은 하나같이 우울했어요. 그 할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도시 외곽의 작은 보육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보육원 직원에게 저를 맡기고 횡하니 사라졌습니다. 마치 쓰레기 분리수거하러 나온 사람처럼 저를 보육원에 버리고 가셨죠. 그때 남긴 할아버지의 매정한 한마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2번 다시 보는 일 없도록 해라. 솔직히 이게 꿈결에 들은 건지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왜 저 때문에 극대노를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저의 우울한 보육원 생활이 시작되었답니다. 보육원에서는 초2까지 약 3년 정도 살았어요. 작은 보육원의 사정이 어려웠던 탓인지 저는 몸이 무척 약했습니다. 그땐 또래보다 체구가 작은 편이라 학교에서도 보육원에서도 항상 시비를 걸어오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중에 엄상준은 악질 중에 악질이었습니다. 어이, 김지훈이, 이리 와봐. 왜? 이 형님이 팔이 아파 도저히 못하겠다. 앞으로 내 숙제는 네가 맡아.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영광인 줄 알아. 아, 맞다. 이왕 하는 거 내 여친 숙제까지 부탁해. 야, 나도 해야 할 일이 많아. 청소도 해야 하고 주전자에 물도 챙겨야 해. 어쭈 이 자식이 반항하냐? 야, 문 깔아. 문 안 깔아? 조금이라도 대들면 얼굴을 향해 명치를 향해 엄상준의 주먹이 사정없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엄상준 때문에 하루 걸러 코피를 쏟는 게 일이었어요. 상준이는 부모가 살아있는데
버림을 받아서 보육원에 들어온 아이였습니다. 자신의 친부모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저처럼 부모님을 여의고 어쩔 수 없이 시설로 온 아이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제가 보육원에 들어올 무렵 친부모를 찾게 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는데 나중에 친자검사를 한 결과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아 한 달 만에 다시 보육원으로 되돌아온 사연 많은 아이였죠. 그때부터 비뚤어진 엄상준의 폭주에 보육원 선생님들도 모른 척 눈을 감았기 때문에 제가 특히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순둥하고 얌전한 성격으로 눈에 띄는 아이가 아니었는데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해야만 했죠.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상준이보다 더 키도 커지고 힘도 키워서 나를 절대 밟지 못하게 할 테다. 절대 밟히지 않을 거야. 그때부터 저는 맛이 있든 없든 어떤 반찬도 남기지 않고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었어요. 달리기, 철봉, 맨손 체조를 하면서 체력도 길렀고요.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제 볼은 조금씩 오동통 살이 오르고 체구도 조금 커졌어요. 엄상준의 괴롭힘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체력을 길렀건만 엄상준을 향해 주먹질을 차마 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맷집만 단단해졌습니다. 그렇게 다부진 9살이 됐을 때 저를 입양하려는 양부모님이 나타났습니다. 김지훈? 만나서 반갑다. 우린 너한테 관심이 아주 많아. 6살 때 여기 들어왔다고? 돌아가신 부모님 얼굴은 아직 기억나? 아니요, 안 나요. 지훈아, 우리는 네 부모가 되고 싶어. 네가 원한다면 너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단다. 너도 우리랑 같이 살래? 그래, 지훈아. 우린 마트에서 고르듯 자식을 고르는 사람들이 아니야. 너를 보자마자 핏줄이 땡기듯 마음이 땡겼단다. 지금은 눈, 코, 입이 다르게 보여도 같이 밥 먹고 생활하면 닮는다더라.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솥밥 먹으면서 같이 웃으며 살자꾸나. 양부모님은 10년을 노력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결국 입양을 선택한 부부였습니다. 새엄마는 키가 작고 오동통한 얼굴에 아주 당찼으며 말도 똑부러지게 잘하셨어요. 새아빠는 보통 키에 조금 뚱뚱한 그런대로 인상이 좋은 분으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미지근해 보이는 분이셨어요. 저는 입양된다는 사실보다 드디어 엄상준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더 기뻤습니다. 삼신할머니한테 순둥하고 착한 아이를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내 소원을 들어주셨네. 저 눈에 들어온 아이는 네가 처음이란다. 지훈아, 우리 인연은 우연이 아니야. 전생부터 이어진 운명일 거야. 그치 여보? 두말하면 잔소리지. 무척이나 저를 예뻐하시는 양부모님을 만난 저는 다시 가방을 쌌습니다. 가방 깊숙한 곳에 부모님의 사진을 넣어두었어요. 입양된 집에 도착했지만 친부모님의 사진을 버젓이 걸어둘 용기는 없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왠지 눈치가 보였습니다. 양부모님의 집은 주말마다 등산객으로 붐비는 산기슭에 허름한 5층짜리 모텔이었습니다. 지금은 입양 조건과 심사가 까다롭다던데 저 때만 해도 양부모가 나타나면 쉽게 입양이 됐던 것 같아요. 간판에는 버젓이 모텔이라 적혀 있었지만 규모나 시설면으로 보면 아무래도 여인숙이 더 어울리는 그런 곳이었어요. 양부모님과 저는 1층에서 살았고 2층부터는 두 사람이 누우면 알맞은 조그만 방 10개가 복도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었어요. 손님이 없을 땐 새를 놓았기 때문에 월세나 전세를 내고 사는 장기 투숙객들이 많았습니다. 201호에 사는 봉고 아저씨도 그런 분이셨는데 우리 호텔 근처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을 한다고 했어요. 입에서는 늘 술 냄새가 났습니다. 어라? 너는 누구냐? 저요? 저는... 야, 네가 그 새로운 벨보이로구먼. 참,
건물은 허름하고 시설은 후져도 있을 건 다 있다니까. 어이 벨보이, 안 그래도 내가 지금 담배 사러 나가려던 참이야. 잘 됐네. 심부름 시켜도 되지? 차마 제가 이 집의 아들이라는 대답이 혀끝에서 맴맴 돌면서 밖으로 나오지 않아 망설이고 있을 때 새아빠가 제 어깨를 감싸며 인사를 시켜주었어요. 벨보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 아이로 말할 것 같으면 내 아들 양지훈이다. 어디 주인집 아들한테 심부름을 시켜? 에? 사장님의 아드님이라고쇼? 야, 어제까지 없던 아들이 갑자기 땅에서 솟았나? 하늘에서 떨어졌나? 이게 말이야, 빵구야? 맞아, 우리 아들. 하늘이 주신 귀한 아들 맞으니까 앞으로 우리 아들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고. 호적에도 당당하게 이름이 올라와 있는 내 아들이라고. 우리 아들한테 심부름 시키고 그러면 그날도 방 뺄 줄 알아. 지훈아, 만일 저 아저씨가 너한테 심부름을 시키면 당장 아빠한테 말해. 알겠지? 참, 에휴. 없던 아들 생겼다고 생색은 오지게도 부리네. 어이, 양지훈이. 돌망돌망하게 생겼네. 그래, 네가 고생이 많다. 자주 보자. 새아버지의 으름장에도 불구하고 봉구 아저씨는 저만 보면 술이나 담배, 간식 심부름을 시켰어요. 저는 학교에 다녀오면 새아버지를 따라서 객실과 복도 청소를 함께 하거나 새어머니가 챙겨주시는 빵과 우유를 먹거나 했어요. 이때만 해도 양부모님은 저에게 좋은 옷을 사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주시면서 제 양육에 최선을 다하셨어요. 지훈아, 오늘도 땀도 많이 흘렸는데 이 닭다리는 우리 아들 먹으렴. 감사합니다. 어머니도 드세요. 아니야. 네가 먹는 것만 봐도 이 엄마는 배가 불러. 우리 지훈이 많이 먹고 쑥쑥 자라라. 네, 어머니. 정말 듣기 좋구나. 어머니라는 말. 말이 나온 김에 우리 몸무게도 재볼까? 키도 재보자. 새어머니는 희한하게 제 발육 상태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저는 그 마음에 부응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먹고 토실토실 살이 올랐어요.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자녀의 성적이 좋으면 부모님들이 기뻐하시잖아요. 제가 모범생이란 말을 양부모님께 선물로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열심히 선생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집에 와서는 숙제를 마친 뒤에 예습과 복습을 꾸준히 했어요. 제 자랑 같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한글도 금방 깨쳤고 셈도 밝았어요. 암기에도 자신이 있었죠. 한마디로 공부를 잘했어요. 학교에서 치는 시험마다 100점 아니면 1개 정도 틀릴 정도로 성적이 좋았습니다. 시험을 쳤다 하면 100점을 맞으니 담임 선생님도 저를 다시 보셨어요. 아니, 우리 반에 비범한 영재가 들어왔네? 우리 지훈이 성적이 좋은데 왜 영재 교육을 안 받아? 그게 뭐예요? 너같이 뛰어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이지. 특히 이번에 우리 학교가 과학 영재 교실을 특화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너처럼 우수한 아이를 위해 영재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너희 부모님한테 학교 한번 오시라고 해. 네! 저는 선생님께 인정받았다는 기쁜 마음에 들떠 집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어요. 양부모님께 인사를 하자마자 시험 점수부터 자랑했는데 웬걸요? 양부모님의 반응이 예상 밖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 이번 시험 올백 맞았어요. 우리 학교에서 올백은 아무도 없대요. 저만 올백이래요. 어이구, 고생했다. 우리 아들 공부도 잘하는구나. 대단해요.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이며 투명하게 축하해 주시는 양아버지와 달리 양어머니의 표정은 몹시 당황한 것 같았어요. 지훈아, 힘들게 애쓰지 마. 우리는 말이야, 네가 공부 잘한다고 널 더 이뻐하고 공부 못한다고 널 미워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아니야. 나는
네가 튼튼하게 자라주기만 하면 그걸로 좋게.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건강, 그게 최고라고. 그러니까 일부러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그러지 마렴. 속상하다. 네, 어머니. 참, 선생님이 부모님 한번 학교에 오시래요. 왜? 너 학교에서 말썽 피우냐? 아니요. 무슨 영재교실에 가입하라고 하시던데요? 그래. 시간 나면 한번 들를게. 너무 무리하게 애쓰지 말고 몸 튼튼, 마음 튼튼.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알지? 네, 어머니. 여보, 아유, 그래도 우리 아들이 올백이라는데 그냥 넘어가면 섭하지? 우리 지훈이 좋아하는 피자에 치킨 한 마리 어때? 이 아빠가 쏜다. 저는 때로는 객실 손님들의 심부름도 하거나 학교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가정에 적응해 갔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제 인생이 한 방에 바뀌는 일이 발생했어요. 제 인생의 변곡점이 된 사건은 바로 양어머니의 임신이었습니다. 그날도 100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양어머니가 할머니와 전화통화를 하고 계셨어요. 네, 어머님. 어제 임신 테스트기 2줄 나온 거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네,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산부인과로 가서 확인했고요. 벌써 임신 6주래요, 어머니. 네. 선생님 말로는 이런 일이 간혹 있대요. 시험관 시술 포기하고 마음 편하게 지내다가 자연 임신되는 그런 케이스요. 그럼요. 그이도 초음파 사진 보고 좋아 죽죠. 입이 귀에 함지박만큼 걸렸어요. 진짜 어머님 말씀이 다 맞았어요. 남의 집 애를 입양해야지 내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그 말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거든요. 세상에.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입양을 하는 건데 그죠? 어머, 어머니 다시 전화 드릴게요. 지훈이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얼음처럼 서 있는 저를 발견한 새엄마가 다급히 전화를 끊고 저를 노려보셨어요. 너 언제 왔어? 사람이 왔으면 인기척을 내던지 인사를 하던지 해야지. 무슨 몽달 귀신처럼 서서 남의 통화를 엿듣고 있어. 그런 거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아까 인사했는데 못 들으셨어요. 진짜야? 거짓말 아니지? 네. 너도 들어서 알겠지만 그렇게 됐다. 우리 집에 복덩이가 찾아왔어요. 네 동생이 생겼단 말이다. 축하할 일이지? 네. 근데 왜 멀뚱멀뚱 섰어? 왜? 뭐, 할 말 있어? 동생이 생기면 저는... 동생이 생겨도 변하는 건 하나도 없어. 넌 그대로 우리 집 아들 맞아. 아들이지. 귀하고 소중한 아들. 네가 있어서 둘째가 생긴 건데.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은 하덜마. 그때 저에겐 양부모님께 큰아들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100점 받은 시험지를 보여드리고 칭찬을 받고 싶었는데 그걸 본 새엄마가 버럭 화를 내셨어요. 지훈아, 몇 번을 말해.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너 성적에 집착하는 거 병이야, 병. 나는 그런 아들 필요 없어. 나는 육체적으로 건강한 게 제일이라고. 알았니? 네. 그럼 이거 치우고 들어오는 입구 유리 좀 닦으렴. 누가 그랬는지 손자국이 장난이 아니다. 퐁퐁 짜서 신문지로 빡빡 밀고 다음에 수건으로 다시 한번 싹 밀어. 알았지? 아니다. 신문지 말고 그 시험지가 좋겠네. 그 시험지로 빡빡 밀어봐. 그 100점 시험지로 유리문을 닦으라니. 유리문도 놀라 자빠지겠구먼. 유리문 좋은 일 시키지 말고. 자, 여기 신문지 있다. 이걸로 해. 동구 아저씨가 내민 신문지로 저는 모텔 입구 유리문을 빡빡 닦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대걸레를 들고 복도를 닦고 있으니 동구 아저씨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리고 나가셨어요. 숨고 싶고 쉬고 싶을 때
내 방에 들어가서 쉬어. 의외로 봉구 아저씨 방에는 아저씨가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들이 많았습니다. 2주마다 책들이 바뀌었는데 저는 그 책들을 읽는 재미로 아저씨 방에 드나들었어요. 아저씨 방이 있고 학교를 다닐 수 있어 참을만 했어요. 10개월 후 원우가 태어난 뒤부터는 알게 모르게 눈칫밥을 먹었습니다. 원우 100일 잔치나 돌잔치에는 초대받지 못하고 모텔 안내데스크를 지켜야 했고요. 원우 친할머니가 환갑이라 기념으로 가족 사진을 촬영하러 갈 때도 저만 모텔에 남아서 집을 봐야 했어요. 여보, 우리 원우 얼굴 좀 봐. 어린이 모델 화보가 따로 없다. 어쩜 이렇게 환하게 잘생겼을까? 그게 다 내 덕분이지. 나를 꼭 빼닮았다고 사진사 양반이 그랬잖아. 아유, 두상이랑 얼굴형은 당신 닮았고 오목조목한 이목구비는 나 닮았다고 했잖아. 그래. 우리 둘 다 닮았다고 하자. 아,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네. 사진이 다 잘 나왔어. 이거 어때? 우리 식구 다 빵 터져서 붕어빵처럼 웃고 있는 거. 엄마도 그런 대로 잘 나오셨다나? 괜찮네. 그걸로 해. 그나저나 여보, 우리 살집 좀 알아봅시다. 살집이라니? 우리 집 두고 뭔 소리야? 아니, 우리 원우도 좀 있으면 어린이집 가고 초등학교 들어갈 텐데 좀 그렇잖아. 솔직히 여기가 애들 키울 만한 환경은 아니잖아. 손바닥만한 치마 입고 다리를 훤하게 내놓은 여자들이 들락날락하지. 부부도 아닌 커플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원우가 본다고 생각하면 아이고 머리에서 식은땀이 나. 그렇지. 우리 집을 자녀 교육에 추천할 만한 곳은 아니지. 그리고 우리도 아파트 한번 살아봅시다. 아파트? 그럼 모텔은 누가 보고? 장사는 누가 하나? 볼 사람이 왜 없어? 있잖아, 우리 큰애 지훈이. 그렇잖아도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새엄마는 모텔의 자비를 본격적으로 저에게 시키셨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틈틈이 공부를 하고 했는데 새엄마는 그것마저 못마땅해 하셨어요. 1층 맨 끝 제 방에 들어가 밤늦게까지 공부라도 하고 있으면 새엄마가 화들짝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획 하고 전등불을 꺼버리셨어요. 너는 무슨 공부 못해 죽은 귀신이 붙었니? 어고 날 책상 앞에 앉아있어. 공부는 뭐 아무나 하니? 어머니 조금만요. 내일 모레가 기말 시험이에요. 조금만 더 하다가 잘게요. 전기요금은 누가 내는데?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그런 게 뭐 땅 파면 거저 나오는 줄 알아? 잔말 말고 자. 내일 아침 일찍 약수터 가서 약수물 받아오고. 공부만 하면 구박하고 괴롭히는 새엄마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없었고 성적이 잘 나와도 못하는 척했습니다. 하긴 양부모님은 저의 성적표나 학교 생활에 관심 따위 보이지도 않았지만요. 제가 고등학생이 되자 양부모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모텔 청소는 기본이요. 침대 시트와 수건 같은 빨래까지 저에게 맡겼어요. 너 대학 갈 것도 아닌데 야자를 왜 해? 학교 선생님한테 말해서 조퇴하고 와. 참 하늘이 맺어준 귀한 아들이라더니 진자식 얻었다고 머슴 취급일세. 그 지훈이한테 너무한 거 아니요? 늘 술에 쩔어있던 봉구 아저씨가 보다 못해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마귀시키고 머슴처럼 부려먹을 거면 애저녁에 파형을 하지 왜 데리고 살아요? 얘 인생을 생각해서 놔주라고. 어머, 파양이요? 파양을 왜 해요? 우리 집에 힘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얘한테 먹이고 입히고 재워준 은덕이 얼만지나 알아요? 자식이 돼서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게 뭐 어때서요? 내 자식 내가 키우는데 201호야말로 남의 집 일에 감나라 대추나라 간섭 말고 조용히 올라가서 발이나 첫 닦고 잠이나 자요. 와, 이 아줌마 진짜 안 되겠네. 저는 새엄마에게 달려드는 봉구 아저씨의 허리를 잡고 말렸습니다. 괜한 소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봉구 아저씨 등을 밀어 2층으로 올려보냈습니다. 아저씨, 저 괜찮아요. 얼른 방으로 가서 쉬세요. 아이고, 내 이럴 줄 알았지. 너 입양할 때부터 저 부부들 시커먼 속셈을 다 꿰고 있었지. 인두겁을 하고 짐승처럼 사는 것들. 에휴. 봉구 아저씨는 제가 불쌍했는지 저를 볼 때마다 장난을 걸어왔어요. 언젠가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포장마차에 앉아있는 봉구 아저씨를 보았죠. 어이, 주인집 아드님, 집에 가는 길인가? 여기 와서 우동 한 그릇 후루룩 먹고 들어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알면 혼나요. 야, 이게 날이면 날마다 오는 날이 아니다. 3대9년 만에 내가 빚을 다 갚고 기념으로 너한테 우동 한 그릇 쏘려고 그러니 사양하지 말고 앉아. 어른이 하는 말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야. 자, 여기 앉아봐. 어쩐 일인지 봉구 아저씨 말을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시계를 보니 우동 한 그릇 정도 먹고 가도 되겠지 싶어서 아저씨 옆으로 가 앉았습니다. 자, 아주머니, 여기 평생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숨 막히고 기가 막히는 우동 한 그릇 말아주쇼. 저 위에 쑥갓 유부, 새우튀김도 잊지 말고 듬뿍듬뿍 넣어서. 한창 때였던 데다 출출했던 저는 우동 한 그릇을 개눈 감추듯 먹어치웠습니다. 이야, 무슨 전기청소기도 아니고 폭풍 흡입을 하는구만. 맛있지? 그럼 한 그릇 더? 콜? 아저씨,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냥 평소와 달라 보여서요. 그게 보이냐? 사실 내가 여길 뜰 거걸랑. 여기서 근 10년을 살았나? 지긋지긋하다. 10년 전만 해도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빚을 다 갚고 당당히 고향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맹세했건만. 아이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내일 땅만 안 올라. 일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고향으로 가려고. 아저씨, 가족이 고향에 있어요? 아, 그러게. 늙으신 우리 엄마, 내가 오기만 손꼽아 기다리시지. 아이는요? 임마, 결혼도 안 한 미혼한테 무슨 결례의 질문이냐? 에? 아저씨 몇 살인데요? 나? 몇 살로 보이는데? 53? 뭐? 너 참말로 사람 볼 줄을 모르네. 나 36이다, 임마. 헐, 대박. 야, 내가 세월의 평지풍파를 정면으로 맞아서 사가 보이는 거지. 헐할 정도는 아니지. 그렇구나. 근데 너 목에 걸고 있는 이건 뭐냐? 이거 학생증 교통카드예요. 이야, 우리 땐 이런 것도 없었는데. 이거 줘봐, 한번 보자. 봉구 아저씨가 제 학생증 교통카드 케이스를 살펴보다가 케이스 뒤에 꽂아두었던 친부모님의 사진을 발견했어요. 응? 이분들은 누구시냐? 저를 낳아주신 친부모님이요. 아, 너 기억은 나? 친부모님 살아계실 때? 아니요,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매일 밤 사진을 보면서 잠들어요. 그러면 기억날까 싶어서. 맞다. 엄마 아빠 얼굴도 기억 안 나는데 백도 맛이 기억나요. 신기하죠? 제가 아플 때 엄마가 주셨거든요. 백도. 참 인상 좋으시네. 지훈이가 엄마를 쏙 빼닮았구나. 그래요? 날 닮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다는 건 어떤 걸까요? 친구들이 정말 부러워요. 원우도 부럽고. 네 부모님들도 지금 널 보면 무척 대견해 하실 거다. 제가요? 왜요? 전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네가 왜 없냐? 청소, 빨래 못하는 게 없잖아. 철없이 학교학원만 다니는 애들 사이에서 독보적인 존재지.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이대로 살다가는 모텔 객실 청소와 빨래를 하는 잡부일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았어요. 어이 총각, 한숨 대신 함성으로, 걱정 대신 열정으로, 포기 대신 죽기 살기로, 몰라? 아저씨, 죽기 살기로 살면 돼요? 내가 없는 가족 사진이 걸려있고 나만 두고 새 아파트로 이사하고 내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식에 아무도 오지 않고 공부도 못하게 하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도 가능할까요? 봉구 아저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잠아, 20살이 되면 혼자 살 수 있어. 너라면 어디서든 잘 살 거다. 그거 하나는 내가 보장하지. 그 다음날 봉구 아저씨는 고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제 방에 백도 캔 한 박스를 넣어주시고 가셨어요. 우리 집 주소 혹시 몰라서 적어놨다. 갈 데 없으면 와. 저는 아저씨가 주신 백도를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부터 제 가슴엔 소망의 나무 하나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20살이 되면 이 집을 탈출하겠다는 거였죠.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에 있다간 모텔 노예로 살아갈 것 같았어요. 어릴 때부터 봉구 아저씨는 저에게 심부름값이라며 500원씩을 주셨는데 그 돈을 모두 저금해 두었어요. 다른 손님들에게서 받은 팁이나 심부름값 역시 저금을 했고 자립을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을 디데이로 잡았습니다. 중간에 도망을 가거나 가출을 할 수도 있었지만 입양해주신 양부모님께 마지막까지 아들로서 나름의 도리를 다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디데이 일주일을 앞둔 날 초등학교 4학년이던 원우가 친구 생일 선물을 사려고 호주머니에 넣어둔 현금이 사라졌다면서 그 범인으로 저를 지목했어요. 이 서랍문 열어.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원우가 모텔에 왔는지도 몰랐어요. 아니니까 열어. 열라고. 안 여는 게 수상하잖아. 여보, 거기 망치 좀 가져와. 이거 부숴. 아이고, 지훈아. 그냥 좋은 말 할 때 열어라. 서랍 부수기 전에. 아니에요, 아버지. 진짜로 저는 결백합니다. 네가 결백한지 아닌지는 서랍을 보면 알겠지. 여보 뭐해? 깨! 부셔! 양아버지가 완력으로 책상 서랍을 열었고 그 서랍에는 한 푼 두 푼 티끌을 모아 마련한 저의 독립자금이 든 통장이 있었어요. 이것 봐라. 내 이럴 줄 알았지. 이거 아저씨들이 주신 심부름값 모은 거예요. 이 자식이 소설을 쓰고 앉았네. 여보, 내가 그랬지. 금고에 돈이 한참 빈다고. 우리가 도둑을 키웠네, 도둑을 키웠어.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거 아니란 옛말이 다 맞다니까. 저 자식을 그냥... 아니라고요. 왜 제 말을 안 믿으시는 거예요? 여보, 가둬. 이 녀석 다리 몽둥이를 잘라서 평생 모텔에서 썩게 해야지. 어디서 은혜를 원수로 갚아? 저를 잡으려고 달려드는 양부모님을 밀치고 미친 듯이 달려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봉구 아저씨 고향이 남쪽에 있다고 했는데 일단 저는 어디로든 떠날 수 있는 서울역으로 갔어요. 차비가 없어서 곧바로 떠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딱히 찾아갈 만한 친구 집도 친척 집도 없었어요. 하루쯤 길바닥에서 잔다고 죽지 않아. 여기도 사람 사는 데니까 괜찮다. 괜찮을 거야. 저는 주문을 걸듯 되뇌었습니다. 그날 하룻밤은 노숙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자리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서울역의 역사는 어디론가 바삐 오가는 사람들로 분주해 보였습니다. 갈 곳 없고 할 일 없는 저는 텔레비전 앞 의자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봤어요. 주변을 살펴보니 저 말고도 노숙하는 아저씨들이 여럿 보였어요. 밤 11시가 되자 모든 텔레비전이 꺼졌습니다. 텔레비전이 꺼지자
역사 안에 남아있던 노숙인들이 주섬주섬 짐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노숙 생활을 꽤 오래 한 듯 보이는 아저씨가 끈으로 묶은 박스 뭉치를 들고 나갔어요. 다른 노숙자들도 우산이나 박스로 잠자리를 만들고 있었어요. 저도 눈치껏 마트에서 종이 박스를 들고 와서 지하철 출구로 향하는 통로로 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괜찮아. 나만 자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하필 이날 서울역 부근에서 묻지마 폭행이 있었고 검은색 후드를 입은 사람이 흉기를 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서울역으로 총출동을 한 날이었어요. 경찰들은 통로에 누워있는 노숙자들을 하나하나 일으켜 세우고 불심 검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따라 제가 입은 옷이 하필 검은색 후드였어요. 잠시 검문하겠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세요. 이름이? 양지훈이요. 본인 맞아요? 네, 맞아요. 목에 걸린 그건 뭐예요? 이건 교통카드예요. 봅시다. 제 목에 걸려있던 교통카드 케이스를 살피다가 부모님 사진을 꺼내들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요? 어디서 훔쳤어요? 제 거예요. 훔친 거 아니고 부모님 사진이에요. 부모님이라고? 확실해요? 네, 그런데요.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안 계세요. 경찰은 다급하게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아무 죄도 없는데 왜 전화를 걸고 확인을 하는지 몰라서 내심 두려웠습니다. 양지훈 씨, 원래 성이 양 씨예요? 아니요, 원래 이름은 김지훈이에요. 입양될 때 양부의 성을 따라서 개명했어요. 맞네. 일단 저 차에 타세요. 양지훈 씨 갈 데가 있어요. 아니, 김지훈 씨. 경찰차에 몸을 실으며 온갖 망상을 다했습니다. 노숙 한 번 했다고 나를 잡아가는 건가? 대체 왜? 저는 결백한데요. 오늘 처음으로 서울역에 온 거거든요. 원래 노숙을 하던 사람도 아니고요. 알리바이를 말씀드려야 할까요? 일단 서로 가서 이야기합시다. 이 일을 어찌 감당해야 할지 몰라 불안에 떨며 경찰서에 도착했고 저를 데려온 경찰과 함께 있는데 한 중년 여성이 불이 나게 안으로 달려들어왔습니다. 어디 있어, 지훈이? 중년 여성의 얼굴은 사진 속의 엄마와 닮아 있었어요. 엄마가 죽지 않고 살아계셨던 걸까? 혼란스러울 정도로요. 결정적으로 어딘가 귀티가 났어요. 누구? 지훈아, 이모야, 이모. 내가 네 이모다. 이모라고요? 이모? 저한테 이모가 있어요? 아이고, 가여운 거. 내가 네 엄마 언니야. 내가 3분 일찍 나온 쌍둥이 언니. 아유, 지훈아. 어린 것이 고생이 얼마나 많았길래 서울역에서 노숙을 해. 아이고, 가여운 거. 근데 저 경찰 아저씨는 저희 엄마를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제가 내 아들이야. 아들이 엄마 사진을 몰라볼 리 없지. 너한테는 이종사촌 형이네. 어릴 때부터 내 쌍둥이 동생 이야기를 듣고 자라서 아마 기억을 했겠지. 안 그러냐? 맞아. 불신검문에서 엄마 사진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엄마가 아니잖아. 어릴 때 앨범에서 본 쌍둥이 이모와 이모부 사진이란 걸 바로 캐치했지. 경찰 짬바 1년인데 그걸 모르겠어? 반갑다, 지훈아. 정식으로 인사할게. 네 이종사촌형 고정욱이야. 알고 보니 경찰이 전화를 건 사람은 엄마와 쌍둥이 자매였던 제 이모였습니다.
엄마의 사진을 알아본 경찰은 이모의 아들이었어요. 이모는 이모의 집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기사가 딸린 이모의 차를 탔을 때부터 대충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이모의 집은 으리으리한 대저택이었어요. 지은아, 맘 편히 있어. 이건 우리 정욱이 잠옷인데 이걸로 갈아입고 방은 2층 손님방을 일단 쓰자. 이모는 다음날 아침부터 저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옷을 여러 벌 사고 구두와 운동화도 새로 사주셨어요. 그리고 미용실에 들러서 머리도 최신 유행하는 스타일로 바꿔달라고 하셨죠. 저는 하루아침에 거지에서 왕자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모,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응, 뭐든 물어보렴. 저희 엄마와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동안 왜 제가 이모의 존재를 모르고 살았을까요? 네 엄마는 예쁘고 귀여운 사람이었어. 이름은 정희진. 정 많고 눈물도 많은데 하기로 한 일은 꼭 해내는 강단도 있었지. 네 아빠는 알아주는 기업가의 아들이었는데 잘생긴 얼굴에 머리까지 좋아서 인기가 많았단다. 두 사람이 소개팅으로 만나서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연애를 하는데 네 친할아버지의 반대가 심했지. 우리 아빠는 사람이 너무 좋아서 당신 명의를 빌려주는 게 취미였어.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엄청난 빚을 지고 집은 풍비박산이 나버렸지. 그 빚을 우리 엄마가 식당을 하면서 갚아나갔는데 네 친할아버지는 이런 볼품없는 집안을 사돈으로 삼고 싶지 않았던 게야. 당장 헤어져서 정략 결혼을 하라고 윽박질렀지만 결국 네 엄마와 아빠는 부모들 몰래 도망가서 살림을 차렸단다. 심지어 쌍둥이 언니인 나한테도 알려주지 않았어. 나는 그때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 네 친할아버지와 달리 내 시아버지는 허물이 될 수도 있는 내 집안이나 배경보다 오직 나 하나만을 보시고 며느리로 받아주셨단다. 행복한 결혼 생활에 푹 빠져 우리 정욱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였어. 내 동생이 야반도주한 사실을 엄마한테 전해 듣는데 그게 못내 서운하더라. 엄마 뱃속에서부터 함께했던 우리였는데 고작 결혼할 남자 때문에 나한테까지 비밀로 하다니. 너무 서운하고 섭섭해서 애써 모른 척했던 것 같아. 그렇게 헤어진 지 7년쯤 됐을까? 네 친할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온 거야. 그게 네 엄마 아빠의 시신을 확인하러 오라는 전화였어. 교통사고였다고 하더라. 그런데 이모는 제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한 일주일 전인가 네 엄마한테서 온 편지 한 통을 받았단다. 네 아버지와 도망가서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걸렸고 아이가 태어나 키우느라 바빠서 연락을 못했다고. 이름은 지훈이라고. 눈빛이 똘망하고 훈훈하게 생겼다나. 이제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갈 나이가 됐고 네 아빠도 직장에서 인정받아서 이제 편지를 쓸 여유가 생겼다고. 그동안 연락 끊고 살아서 미안하다고 하더구나. 그때 보내준 사진이 2장 있었는데 하나는 네 돌사진이고 하나는 네가 갖고 있던 바로 그 사진이야. 그래서 네가 있다는 걸 알았지. 그래서 네 할아버지한테 지훈이 어디 있냐고 내가 데리고 가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사고 당일 아이가 실종됐다고, 집에 갔는데 애가 행방불명이라 알 수 없다고 하대. 나한테 있는 내 정보라고는 고작 돌사진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로 실종신고를 하고 미아찾기 센터에도 등록을 했지만 솔직히 기대조차 안 했단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았어야 했는데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저를 기억해 주시고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모. 지훈아, 이제 이 이모랑 이모부랑 정욱이 형이랑 같이 살자꾸나. 이모가 네 엄마 몫까지 다 해줄게. 응? 이모, 그래도 될까요?
제가 이모네 가족이랑 살아도. 당연하지. 이 녀석, 넌 내 핏줄이야. 그런데 할아버지는 왜 저를 버리셨을까요? 미친 영감탱이. 누구 때문에 두 사람이 그렇게 살다 갔는데 내 동생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라고 했다더라. 그래서 불행의 씨앗도 제거해야 한다면서. 영감탱이 노망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던 게지. 그 할아버지는 아직 살아 계세요? 아니, 2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요단강을 건넜다고 들었다. 왜? 그 못된 할아버지라도 보고 싶으니? 아니요. 저를 보육원에 보낼 때 할아버지 얼굴이 기억나요. 지금도 악몽을 꾸면 할아버지 얼굴이 나오거든요. 그딴 기억은 저 강물에 흘려보내고 앞으로 좋은 추억만 만들자꾸나. 제일 먼저 뭘 하고 싶니? 가까운 곳으로 해외여행이라도 갈까? 아니면 쇼핑이라도 갈까? 네가 평소 하고 싶었던 게 있을 거 아니냐. 뭐든 숨기지 말고 다 말하렴. 이 이모가 그동안 못해줬던 것들 다 해주고 싶다. 뭐든 말만 해, 응? 이모, 사실 저는 공부를 계속 하고 싶어요. 뭐? 이모는 제 말을 듣고 갑자기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펑펑 쏟아지는 눈물을 애써 닦으시면서 목매인 목소리로 가여운 것, 평생 소원이 공부라니. 네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겠다. 네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 알겠어. 네 양부모들을 찾아 찢어 발겨 죽이고 믹서기에 칼아 넣어도 분이 안 풀릴 것 같다. 이모, 울지 마요. 죄송해요. 가여운 내 조카, 네 하고 싶은 공부 원 없이 하게 해줄게. 유학을 가고 싶다면 유학도 보내줄 거야. 맞다, 당장 학원부터 알아보자. 이모의 도움으로 저는 1년 만에 제가 원하던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순수 과학을 공부하겠다던 어릴 때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에 신이 났습니다. 그때였어요. 정욱이 형이 불쑥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그 어려운 대학도 단박에 붙고 말이야. 대단한데? 돌아가신 부모님이 아시면 엄청 기뻐하시겠다. 심지어 널 버린 친할아버지도 저승에서 땅을 치면서 후회하실걸. 이런 똑똑한 아이한테 재산을 물려줘야 했는데 하고. 지금 그 회사 차남이 물려받아서 비실비실하다는 소문이던데. 엄마, 지훈이 친할아버지가 기업의 회장이었으면 그 집 재산에 지훈이 지분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우리 지훈이 목도 있지. 지훈아, 내가 네 삼촌과 고모를 만나야겠다. 당연히 인정을 안 하겠지. 그럼 친자 확인을 해서 널 인정하도록 하자꾸나. 삼촌과 고모요? 절 좋아하실까요? 꼭 네 할애비를 닮은 얼뜨기 삼촌과 칠푼이 고모라. 장담은 못해도 발끈하겠지. 제 일속만 챙기는 인간들이라 엮이고 싶지 않다만 네 몫이 분명한 것을 챙기는 건 당연한 일이지. 이모부 회사 변호사한테 부탁해서 이모가 네 재산까지 다 찾아줄게. 그렇지, 엄마. 대학 입학 선물로 딱 어울리네. 삼촌과 고모는 당연히 저를 혈육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디서 굴러온 개뼈다귀가 협박을 하느냐며 이모의 변호사를 잡상인 취급을 했대요. 자신들의 재산을 나누어야 하는데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자 확인 검사를 하게 됐고 삼촌과의 유전자 검사 결과 그 집안의 친자이자 가족임이 증명됐습니다. 그럼에도 친할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은 손자에게 유산을 넘기는 일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말이야, 방구야. 아빠가 인정했다면 몰라. 일부러 보육원까지 가셔서 친히 버리신 아이예요. 그 아이에게 재산을 물려준다고?
미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 유언에도 이 녀석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어요. 그것만 봐도 아시겠죠?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유전자가 친자라 해도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기에 저희는 절대 그 아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를 부정하는 삼촌과 고모의 태도에 몹시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모, 그냥 할아버지 재산 포기할래요. 아빠한테 물려주신 것도 아니고 삼촌 고모도 저를 힘들어하는데 그냥 이대로 살아도 돼요. 제가 열심히 벌어서 보란듯이 살아볼게요. 널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야. 사람은 자고로 분수에 맞게 욕심을 내어서는 안 되지. 하지만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바보 같은 일이란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받아야지. 일부러 포기하는 게 능사가 아니야. 이모는 말이야. 돈이 목적이 아니야. 그 영감탱이 집안에 네 존재를 확실하게 알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유산도 당당하게 받아오고 싶고. 이건 말이다. 네 할애비의 재산을 탐하는 게 아니라 그 영감탱이가 저지른 만행에 대한 피해 보상금이야. 네 아버지와 어머니가 당했던 그 모진 고통과 네가 부모를 잃고 겪었던 그 모든 고생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거지. 알겠니? 네, 이모.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어요. 저 당당하게 우리 아빠의 몫을 받겠습니다. 그래. 우리에겐 아주 유능한 변호사님이 계시니까. 넌 그냥 공부만 하면 돼. 그 뒤로는 유능하고 우수하신 변호사님의 활약이 컸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지훈군의 아버지가 3남매 중에 장남으로 할아버지의 제1순위 상속권자였으나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아버지의 아들인 지훈군이 아버지의 상속순위에 가름하여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하죠. 이제 삼촌과 고모를 상대로 지훈군의 상속분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상속회복 청구권 소송을 할 텐데 저만 믿고 맡겨주십시오. 그리하여 저는 할아버지 사망 당시 남긴 회사와 전답 2만 평, 건물과 아파트 등의 유산에 대해 상속을 받았고 불과 20대 초반에 100억대의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모와 이모부, 사촌형의 도움 덕분이었죠. 세월은 흐르고 이제 저는 박사과정 2년 정도 남았습니다. 연구실 동료 중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이는 기업에 눈길을 돌리기도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물려받은 전답은 고향에 내려가신 봉고 아저씨가 농장주가 되어 관리하고 계세요. 아저씨는 우동 한 그릇 값으로 로또를 맞았다면서 좋아하셨고요. 제가 이모를 만나고 할아버지의 유산을 받은 일도 자기 일처럼 기뻐하셨어요. 저는 우동 한 그릇이 아니라 백도값으로 드린 거라고 말씀드렸죠. 아저씨가 주고 간 백도 맛도 말할 수 없이 달달했다고. 이제 저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걸어갑니다. 열심히 연구해서 우리 과학의 미래에 헌신하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